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번영을 여는 통일입니다. 좌장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의 패널분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이근입니다. 앞 세션에 아주 좋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저희도 그 포맷을 이어가서 좋은 세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통일과 나눔 행사에는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올해가 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포맷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평화, 번영, 사람이라는 세 키워드가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라는 좀 딱딱한 표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구도라고 느낌이 들고, 특히 앞 세션에서 나온 키 메시지가 강원택 교수님께서 통일을 접근할 때 어떤 당이론보다는 좀 이익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제 파트 세션이 사실은 통일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지금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구도가 잘 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저희 세션도 아주 이 분야에 거의 평생 동안 이 분야만 파오신 분들 다 모셨는데, 첫 번째 발표는 이화여자 대학교의 북한학과 교수인 조동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도 이 분야에 한국에서 최대 전문가들이신데, 먼저 북한대학원의 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원을 대표해서 KDI의 북한경제연구실장인 이종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세션과 비슷하게 시간 배당은 발표자는 25분, 각 토론은 8분을 할애하고 또 남은 시간을 잠깐 플로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조동호입니다. 전 세션의 발표자는 시간을 좀 더 썼지만 나는 시간을 맞추겠다라는 작전으로 가야 될지, 전례가 있으니까 나도 좀 더 쓰겠다라고 해야 될지, 그건 좀 발표를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모양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 포맷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약간 저 박스 밖으로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사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은 편의상 한국 대신에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남한은 세계 제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7개뿐인 35시 클럽입니다. 35시 클럽은 뭐냐면은 인구가 5천만을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우리 경제는 매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는 오히려 1912년보다 44년에 더 작아졌고요. 모든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 일본이 가지고 있었고요. 중학교 이상 학력 인구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단이 됐습니다. 남한은 주로 농업이 위주였고 북한은 공업이 위주였습니다. 마치 한 아파트가 갑자기 반으로 나눠졌는데 한쪽에는 침실만 있고 주방은 다른 쪽에만 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거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경제권으로 분리되었다는 것도 당시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 경제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원료는 일본에서 가져오고 완제품은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였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이었습니다. 당시 미 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가 메가더에게 보냈던 첫 번째 한반도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남북한 어느 지역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전쟁이 터집니다. 경제적으로나
사람 피해로나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까? 먼저 그 전에 어떤 초기 조건은 어땠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높았고요. 해방 전에도 그랬고 전쟁 직후에도 그랬고, 다음에 경제 면적도, 여기 좀 이게 애니메이션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쁘게 제가 잘 했는데 지금 요래 가리기만 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맨 밑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발전량은 한반도 전체 발전 중에 92%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1인당 경제 면적도 북한이 우리보다 2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논 위주고 북한은 바치 위주긴 하지만 그만큼 면적도 더 많고요. 지하 자원은 다 북한에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너무 어려웠고, 초기 조건은 북한이 우리보다 낮긴 했지만 못 살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원조로 다 시작했고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굉장히 커다란 양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북한이 우리보다 원조 금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제 선열력을 무엇을 택했느냐? 자력갱생, 자립경제를 택했습니다. 정작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처음엔 자립경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다가 6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분업체제로 갑니다. 하지만 이게 그 밑에 지금 잘린 글씨인데 보시면 후르시초프가 나에게 조선도 세브가 그 우리가 말하는 코메콘입니다. 북한식 표현인데 거기에 들라고 했지만 나는 반대했다. 우리는 자력경생할 거였기 때문이었다. 즉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작고 시장도 작고 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가 자력경제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남한도 자립경제를 추구했습니다. 혁명공약의 사항에 보면 자주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요. 옆에 그 동아일보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할 때 그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제가 거기 빨간 걸로 해서 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자립경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해보니까 2, 3년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64년에 경제개발 계획 목표를 수정합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외 개방형으로 가겠다. 그 이후로 우리 경제는 대외 개방에 항상 우리 경제 운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과를 잠깐 비교해 보면 조앤 로빈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자 경제학자로 거론되곤 했었는데 받지 못했지만 이 교수가 50년대 60년대에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북한 경제는 기적이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대동강의 기적을 먼저 말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남한 사람들이 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북한은 계속 발전하고 남한은 결국은 퇴보해서 결국은 남한이 북한의 흡수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65년과 2023년에 성과를 비교한 겁니다. 그때 65년에 남한이 북한의 몇 배였는데 지금 몇 배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 같으면 65년에 우리가 13배쯤이었는데 지금은 한 60배쯤 크고요. 맨 밑에 발전량 같으면 우리가 거의 동등해 1.2배로 동등했는데 지금은 한 16배 정도입니다. 무역 수출 같은 거는 몇천 배, 이제 한 2,000배 차이가 납니다. 성과 비교를 조금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수출을 보면은 60년에는 북한이 남한의 5배가 더 컸습니다. 근데 북한은 자립경제로 갔고 우리는 수출주도형 대외 개방형 경제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북한 수출의 거의 2,000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자꾸 참 가려서 저도 참 안타깝고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의식주 그러는데 북한은 식의주라고 부를 정도로 먹는 문제를 항상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비단옷에 쌀밥, 고깃국에 기와집, 이거 김일성이 처음 말했을 때가 1953년 10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가려서 날짜가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계속 똑같은 말 합니다. 심지어 먹는 문제가 그까짓 게 뭐라고 꿈꿔오던 염원이다, 세계적 숙망이다, 평생의 소원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육성 발언하는 게 우리가 처음 들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100회 생일 때였습니다.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지난달 말에도 가까운 앞날에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김정은 말입니다. 8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53년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증산해야 된다. 종합일보 사설은 농업 부흥에 중심을 둬야 된다. 윤보선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혁명 공약 사조도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가 혁명의 그 쿠데타의 일종의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75년에 우리는 쌀 작업률 100% 달성했고요. 작년에 우리 연간 쌀 소비량은 55kg 정도인데 이거는 71년에 비하면 40%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지 않고 버리는 게 문제고요. 그 버리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 이 기후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은데 왜 남북한에 이런 성과 차이가 났을까? 결국은 성장 전략의 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폐쇄 경제가 몰락했다라고 저는 북한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요, 70년대 한 초 중반쯤까지 경제가 계속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990년서부터 2023년까지 경제 성장률 평균이 마이너스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인 2012년 이후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좀 더 알아보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1990년 냉전이 끝날 때를 100으로 한다면 지금 북한 경제는 83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북한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겁니다. 무역은 90년에 41억 불이었는데 지금 27억 불밖에 안 되고요. 수출은 3억 불 정도입니다. 90년 대비 수출은 18.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제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우리는 평등한 사회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의 그 영양 부족 비율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UN 기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농촌 지역이 도시의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평양과 양강도 북한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입니다. 보면 3배가 넘습니다. 상위, 중위, 하위는 어떤 재산 정도, 소득 정도로 한 건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집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뭐 잘 사는 비율 차이인데 그냥 대충 북한도 이제는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연구에 하면은 물론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북한 전체와 똑 맞느냐라는 거는 좀 생각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탈북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면 상위 20%가 전체 부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가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위 40%가 전체의 85%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평등한 사회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불안정, 사회적 불만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수령은 무오류인데 김정은이 직접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했다. 그 밑에 걸 보시면 2020년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한 연설인데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믿음을 받기만 하면서 보답을 못했고 제가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아직 어렵습니다. 아니 수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렇게 뚱뚱하고 저렇게 정말 앉아서 그냥 술 먹고 담배나 피우고 싶을 텐데 나가서 농사 짓는 척하고 낯익어만 입고 돌아다니고 홍수 났을 때 저 다 기억하시죠? 저 무섭게 보트 타고 막 물에 잠긴 데를 막 가고 눈길을 가고 저러고 싶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경제와 사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이례적으로 그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방 경제가 한심한 상태에 있다. 도저히 이거는 이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북한식으로 읽으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매년 북한의 20개 지역에 현대식 공장 서너 개씩을 10년 동안 만들겠다. 그럼 모두 20개 지역에 만드는 거잖아요. 북한의 시군이 200개쯤 있습니다. 결국 북한 전역에 저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런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하지만 저게 성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북한 경제 어려운 것이 공장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투입할 생산 요소가 없어서 어려웠던 것인데 공장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재와 같은 식으로는 절대 안 될 거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립경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립경쟁이 제일입니다라고 김정은이 말한 것이 노동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세계 12위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분단경제 한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80불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60년 대비 거의 450배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2만 배 커졌습니다. 60년 대비해서. 경제 규모는 작년에 세계 12위였다고 했는데요. 1991년에 세계 몇 위쯤 됐을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품은 없습니다만 12위였습니다. 1991년에 우리는 세계 12위였고요. 세계 10위까지도 갔었고 9위까지도 갔었고 지난 3년 계속 12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정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앞으로는 어떨까? 여러 기관들이 추정을 했는데 추정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2050년에 예상되는 순위는 점점 떨어집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에 의하면 2050이 되면 한국은 세계 20위가 될 거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 성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2년에 뭐라고 성장했냐면은 2060년대가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그때 34개국을 전망을 했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 예상치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207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 작을 것이다. 지난달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인 KDA가 전망한 것은 더 비관적입니다. 2040년이 되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 주력 산업의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선정한 가장 세계에서 혁신적인 기업 50위에 2013년에 우리 4개 있었는데 최근에 1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순위도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떨어지고 있고요. 산업구조 변화 속도는 OECD에서 가장 느린 정도입니다. 기업 신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기업 중에 그 해에 새로 탄생한 기업입니다. 경제 활력을 나타내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자본이 증가하거나 노동이 증가해야 된다고 본다면 자본 투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 가능한 생산 연령 인구도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흑사동 때보다 더 빠르다. 2년 전에 어느 이코노믹 타임스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남한 경제에 대한 시각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 이건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보도고요. 옛날에 한국을 왜 아시아의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빗대서 워싱턴 포스트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혼을 잃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먹거리 없는 한겨울의 호랑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맥킨지가 2013년에 한국 경제를 끓는 물이 담긴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했는데 2년 전에 평가할 때는 냄비의 물은 더 뜨거워졌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30년 전부터 정체하고 있고요. 더 냉정히 말하면 우리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만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조선 경제도 이미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하는 것이 투입이 증가하거나 효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노동은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있고요. 자본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본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분단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땅이 작으니까 규모의 경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분단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에는 이미 우리가 왔다. 이제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거냐?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통일이 유력한 방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일 수도 있을 거다. 북한 경제든 남한 경제든 1945년에 하나였던 경제가 둘로 갈라지던 순간부터 이미 우리 성장에는 한계가 지어졌던 것이다. 북한 경제가 폐쇄 경제를 택했고 몰락하게 된 것도 결국은 왜 폐쇄 경제를 택했을까요?
왜 자립경제를 택했을까요? 분단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남한경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그동안 이룬 것은 온전한 성장이 아니라 반쪽짜리 성장에 불과했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두 반쪽이 하나로 합칠 때 가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됐을 때 부작용, 비용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단 8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보여준 저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찰 건데 그러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조금 반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반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국책연구기관이든 민간연구기관이든 해외경제연구소든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지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건데요. 시장경제 원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야 되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등등등. 이거 통일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통일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단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거는 분명히 큰 한계가 있을 거다. 전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만 이게 되네요. 이게 마지막인데. 미완의 번영을 그동안 우리는 해왔고 어쩌면 이제 그 완성을 위한 길이 통일일 것이다. 저는 통일이 활로일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 이미 몰락한 북한 경제에는 당연히 우리가 희망일 것이고 이미 분단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경제에게도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어쩌면 활로일 가능성이 크다. 활로일 가능성이 만약에 작으면 어떡할래? 그걸 위해서 마지막 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통일로 활로를 만들자. 그러면 우리 경제가 그럼 커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요. 자원이 늘어나고요. 시장이 커지고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요. 많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빠져나온 물류병이 줄어들 것이고요. 분단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이고요. 통일은 활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령 통일이 그 가능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데 결국 통일로 활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데 왜 또 한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이것이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우리 실무자가 계속 되풀이하게 해놨습니다. 제 20분 14초 썼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훈 교수님 시간을 잘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키워드가 북한은 결국은 이 폐쇄 경제의 어떤 그 몰락의 상징이 될 것 같고 한국은 남한은 그나마 개방 경제로 성장을 잘해 왔는데 이제는 그 분단 경제의 한계를 노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경제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발표 때 처음 느꼈는데 그 두 남북한이 공통점이 보니까 또 재밌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남북한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어떤 면에서 이 국면 전환적인 차원에서 여러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의 발표자께서 좀 더 보완적인 차원 또는 새로운 제안 차원에서 좋은 토론을 해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에 나온 대로 양무수 교수님께 8분 정도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동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발제문을 받았을 때 A4 용지로 한 50몇 페이지짜리가 있어서 그냥 질려버렸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조 교수님의 평소에 생각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그 취지 그리고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남북한 각각의 경제가 어쨌든 각각의 고유의 한계가 있었다, 부딪혔다. 그리고 이런 그 위기적인 상황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계기로서의 통일,
뭐 지금 이제 저희 세션의 주제이기도 하죠. 번영과 통일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뭐 사실은 뭐 그 조 교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 그러니까 남북한 경제가 80년 동안 걸어왔던 길들에 지금 지면을 많이 하려셔서도 그렇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평소에 말씀을 주셨고 다만 이제 오늘의 이 발표문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주셨다는 차원들에서 제가 뭐 약간 보완 혹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번영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평소보다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내지는 희망적인 분위기들을 주셨습니다만은 원래 학자라는 사람들이 뭐 꼭 그런 것들만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뭐 그러니까 낙관과 꼭 비관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인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경제학자 입장에서 참 그러니까 약간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즉 번영을 가져올 수 있냐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어떠한 통일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다.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고전적인 논의로는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뭐 급진적인 통일과 이제 점진적인 통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간 단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성에서 즉 북한 스스로가 과연 그러니까 체제 전환 혹은 그러니까 통일에 나서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결국 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제 급진적인 통일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통일 자체는 뭐 완성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결국은 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급변 사태 혹은 뭐 붕괴론까지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그럼 과연 북한이 붕괴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현실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학자의 고민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통일을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제2의 IMF를 맞게 될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통일 자체가 결국은 한국이 통일 비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쥐어짜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른바 일국양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통일이 아닌 북한을 별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다른 식으로 시스템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내는데 이것은 정치학자나 정치의 현실이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민들이 이제 앞서게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사실은 한국 내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들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통일은 솔직히 사분오렬된 상태입니다. 똑같이 통일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들이 너무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통일 논의들이 거의 풍성합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별로 진전이 못합니다. 바람직한 통일이 됐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이 됐건 그 속에서 남북 관계는 결국은 일정 정도 진전이 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후퇴를 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2년 전부터 북한은 적대적 이국가론을 들고 왔던 상황들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결국 우리는 완전히 이제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되게 참담합니다. 과연 80년 동안 뭘 해왔을까? 도대체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우리들에게 과연 남겨진 건 무엇이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참 할 말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션의 논의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까 강원택 선생님 이제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통일이란 부분들이 과연 현실과 당위 부분들은 당연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의 관점, 뭐 꼭 이익이라는 것이 뭐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우리 사회의 관점들 그런 들 속에서 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통일이라 하더라도 통일이 되면은 번영을 가져온다. 아까 조동호 교수님 잠깐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결국은 뭐 시장으로서 생산기지로서 공급망으로서 자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꼭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웃 나라 사이에 잘 사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그 나라들과 관계를 좋게 가지면서 특히 교류 협력을 많이 하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가 많이 향유를 했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교류 협력 그리고 그것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바로 1세션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만 평화 부분들입니다. 근데 되게 평화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단코착이 아니냐. 평화를 그걸 하면 결국은 언제 통일이 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금방 올까?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정이 뭔지 모르지만 꽤 장기적인 과정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중간에 평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든지 모르게 통일이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럴지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북한이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안 논다 적대적 이국가론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적대성 부분들을 일단은 깨버리고 내지는 완화시켜서 어쨌든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로 만들면서 좀 더 친한 관계로 지내고 그리고 나서 통일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에 대한 논의들이 일부에서는 있는데 결국은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를 하신 우리 조동호 교수님께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 맥락에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사실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발제문에 토론문의 맨 끝에 써놨습니다.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잇자라는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던 부분들인데 저는 그 말씀을 뭐 제 나름대로는 해석을 합니다만은 조 교수님의 그러한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것으로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동호 교수님은 평소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톤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양 교수님은 평소와 일관되게 좀 비관 내지는 좀 신중론 내지는 현실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KDI 이종기 박사님은 어떤 입장을 표시할지 궁금합니다. 네, 토론부터 합니다. 그리고 청주께서는 혹시 그 Q&A 풀로 질문을 받겠지만은 시간 전략에서 그 질문을 미리 써서 저한테 전달해 주셔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사회자분 이쪽에 계신데 장례 사회자한테 써서 전달해 주시면 그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DI 북한경제연구실 이종규입니다. 조동호 교수님의 깔끔하고 명확한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는 발제셨고요. 비록 PT가 좀 의도대로 작동은 안 했지만 취지는 매우 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완할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최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일정 정도 시장 경제를 허용하면서 비공식 부분을 돌아가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했습니다. 제재 이후에도 이 구조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국경이 닫힌 후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훨씬 강한 통제로 방향을 틀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북한 매체는 최근 내각의 역할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이나 당 차원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이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희생해서라도 국가 주도의 공식 부문을 좀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나면은 자료집 142페이지에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좀 전체 경제가 줄어들더라도 공식 부문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북한의 정책 목표를 모습을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북한 경제는 경제를 민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좀 정권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정책도 북한의 이러한 시각과 경제 정치 간의 연결을 조금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양극화입니다.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최근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소득 격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양강도 주민의 경우 63%는 자신을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황해남도의 경우 한 절반 가까이 그렇게 느낍니다. 반면 평양에서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각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조금 더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디지털 디바이드, 즉 정보통신 능력에 대한 지역 간 격차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역시 유니세프 자료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정보통신 기초능력은 파일을 복사하거나 문서에서 글을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기초 능력은 좀 30% 내외를 보였고요. 표준 능력, 즉 프린터 설치나 계산, PT에서의 소프트웨어 활용 등은 한 10% 내외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지역, 재산 수준에 따른 격차도 점점 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비공식 부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생계와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기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격차는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북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정책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말씀하셨듯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경제적 자율성과 개방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양극화와 정보격차 같은 구조적 불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폐쇄 경제의 한계를 경험했지만 한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족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형국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과거를 복귀하고 기초를 좀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의로 협력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이런 방식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좀 북한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지만 좀 정권에 따라서 계속 연구 주제나 연구 방향성이 180도로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갈등이 확대되고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이 좀 back to the basic,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재건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도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코멘트에 대해서 우선 발표자인 조 교수께 간단한 리스폰스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규 박사님 말씀에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양문수 교수님 말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담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통일에 대해서 제 생각이 좀 더 낙관적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바뀐 것도 나이가 드니까 좀 낙관적이 된 것도 있고요. 하나는 발주처가 통일과 나눔인데 여기 와서 비관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입니다. 저도 잊어먹었던 제 칼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20
30여 년 전에 조선일보인지 중앙일보 컬럼을 쓸 때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잇자라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제가 마침 제 생각을 말씀드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 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든 같은 동족 차원에서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랬더니 걔들이 커서 인민군 되잖아요. 뭐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통일에 더 낫겠다. 오히려 자꾸 통일하니까 오히려 더 막 반통일적인 것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를 하나만 더 들면은 대표적인 게 저는 통일비용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가 이제 통일비용 논의가 한참 활발할 때 썼던 칼럼인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이라고 하십시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매년 평균 결혼 비용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작년에 결혼한 커플들이 1년에 뭐 1억 5천 썼다. 그러면 나는 내가 결혼할 때 1억 5천 써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에 맞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하나의 그냥 가상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숫자. 근데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는 통일이 그 통일 됐을 때 한국 경제나 북한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다 달라질 텐데 지금 그 통일비용이 얼마다라는 숫자 그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제학자들이 통일비용을 추정을 해보냐 하면은 통일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 테니 그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오늘의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하고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고 즉 오늘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통일 비용을 생각해 보는 건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한 고민 논의는 없고 통일 비용에만 생각이 가 있다 이거죠. 오히려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통일이 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을 위한다면 통일을 좀 잊어버리고 오늘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자라는 뜻이 제 뜻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 칼럼이 잘 읽히지가 않아가지고요. 근데 마침 잘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통일비용 추산은 참 말씀대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분담비용 추산은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분담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은 통일의 이득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략하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분하고 중간 어느 분하고 이제 통일의 타임 스케줄 말씀하고 또 일종의 남북기업의 성공 모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나눔에서 연구비를 주시면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여기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고유를 키워서 보내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상호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고기를 보내는 게 좋을지만 우리가 맨날 남아 돌아가는 쌀을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뭐 지하전을 보내든 아니면 그 대신에 정치적인 어떤 뭘 하든 핵을 버리든 뭔가 어떤 그런 상호주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고기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서스테이너블 할까? 그러니까 즉 이게 지속 가능할까? 북한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 고기를 보내는 것이 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서 외교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연히 외교 정책이 잘 됐고요. 또 하나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동독 주민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 붕괴라고 하는 것도 동독 주민들이 여행을 갔다가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서독의 그 번영에 대해서 동독 주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선택한 것이 이제 사실 원동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젊은 남학생이 이제 독일 통일의 일종의 부정적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우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주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통일된 지 33년, 정확히 말하면 한 35년 됐는데요. 경제 성장률 굉장히 올라갔고요. 실업률 그때보다 굉장히 올라갔고요.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무역이 큰 나라가 됐고요. 정치적으로는 독일이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에 치던 나라가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고요. 동독 주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그 인권과 등등은 그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치고요. 소득 격차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 생산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일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의 상위 한 15%를 제외하고 나면은 동소득 간의 임금 격차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직도 약간 지역 갈등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전쟁 안 했습니다. 분단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갈등이 있거든요. 당연히 분단되었던 데가 지역 갈등이 어떻게 30몇 년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독일이 아시다시피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이 통일된 지 8년 만에 동독 출신이 국회의장이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메르켈 총리 동독 출신 아닙니까? 15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일됐을 때 8년 만에 15년 만에 그렇게 우리의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독일 통일만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너무 좀 어두운 면을 많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맨 그때 말씀하신 분의 앞에 두 가지 코멘트는 뭐 그냥 말씀으로 제가 듣고 하나만 앞에 그 강원택 교수님 세션과도 관련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걸로 일단 제 발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아까 첫 세션에서 말씀 나왔지만 그 여론을 모아가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 국회일 텐데 오히려 국회가 남남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앞에 계시는 저 최한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에 그 연구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국회가 제일 중요한데 국회가 사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세상의 분단 국가에서 통일을 향한 상설위원회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외교 뭐죠? 그 명칭이 뭐예요? 외교 통일 위원회 같은 게 있지만 그건 사실 부처를 담당하는 것이고 상설 특위로 그 통일을 담당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 국회가 좀 국민의 갈등을 치유를 하고 새로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빨리 새 국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패널께 한 1.5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직접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니까 거기만 답변하겠습니다. 예, 적대적 이국가론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어쨌든 적대적 이국가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북쪽과 이제 우리가 접촉과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너는 적대적 이국가론이 나는 아니야 통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어쨌든 서로 입장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만 저는 대화가 가능하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못 받으려 라는 식으로 하면 대화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차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박사님. 통일의 편익, 비용 나올 때 거창한 것보다도 항상 그래도 지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용평가사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 요게 있는데요. 제가 매년 S&P, 무디스 피치 올 때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하향 요인, 우리 경제가 국가신용 등급보다 한 단계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항상 북한 요인이 지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급작스런 통일, 도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 이런 것들을 항상 지적을 하는 반면에 상향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북한이 굉장히 자유화라든가 개혁 개방 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자유화 스텝을 걷는 것만으로도 상향 요인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또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시신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조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통일 독일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을 보면은 통일에 가질 수 있는 경제 이득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 이득뿐만 아니라 어떤 동북아 경제 협력 차원에서도 북한이 개발되고 개발된다면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서 땅으로 차를 몰고 중국과 대륙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베네핏인데 북한이 지금 섬처럼 묶여 있는 것이 동북아 차원에서의 경제적 이득 면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장애란 면에서도 통일에 가지는 남북한 차원의 이득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세션을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